안녕하세요. 어맨마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온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약간의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결혼한 지 나름대로 오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면 하루빨리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의 남자를 만나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남동생 한 명이 있고 저에게는 시동생이 있어요. 시동생이 이제 사람들은 저희 셋을 보고 삼남매라고 부러워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아끼는 시동생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겪었어요. 오늘은 그 사연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머리를 굴릴 수 있나 생각이 들 만큼 시동생은 어마어마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도 말이야, 동서네. 결혼식은 빨리 올릴수록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여자 입장에서 드레스를 입어보지 않고 그냥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을 수 없어요. 동사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면 분명히 속상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재수 씨와 상철이가 살고 계신 것이 결혼 생활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반동거 수준이 아니에요. 재수 씨도 재수 씨 친정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면 동서와 시동생은 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동서와 시동생은 반동거식으로 살고 있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함께 산 경력이 1년 반 정도 되어 갔을 것으로 예상돼요. 부부도 아니고 애인 사이도 아닌 애매한 관계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왜 반동거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걸까요? 애매하게 사느냐 의문점이 들겠지요. 동서와 시동생이 반동거식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형수 유리가 아이를 가졌대. 아무래도 몸이 좀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키를 해봤나 봐. 그런데 두 줄이 딱 떴네. 내일은 나랑 같이 산부인과에도 가보기로 했어. 그래서 만약 임신한다면 유리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형이랑 형수한테 미리 얘기할 거예요. 임신하는 건 당연히 임신하면 해지는 게 맞지? 그러니 일단 내일 병원 가고 나서 연락해줘. 우리도 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시동생과 동서는 혼전 임신으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임신이 조금 늦어서 배가 나온 채로 있었거든요. 동서는 배 나온 채로 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동생도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어리진 않다고 해도 혼전 임신이라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동거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서 뱃속에 아이가 출산을 2달 앞두고 유산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유, 그때도 얼마나 난리였는지 몰라요. 유리야, 문 좀 열어봐요. 너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정말. 그러면 안 돼. 나도 우리 아이 그렇게 된 거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면 너랑 나랑 그렇게 아이를 잃고 마음 아픈 거면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더 잘 살아야지. 안 그래, 동서, 문 좀 열어봐. 응, 엄마가 기운 차려서 잘 살아야 한다. 세상을 떠난 아이도 마음 편하게 했지? 얼른 문 좀 열어봐. 재수 씨 일단 문을 열고 우리 같이 얘기해요. 가족이 왜 있겠어요? 힘든 일을 함께 해야죠. 나누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을 열어봐요. 동서는 아이를 잃은 충격이 엄청 컸던 건지 아이를 유산하고 사후조리까지 하고 나와서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동생한테 무서운 상황을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보내서 저나 남편이나 동생까지 동서가 있는 그 방 문고리를 잡고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동서의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래고 이렇게 여인 살고 있게 된 거였죠. 시동생은 아이를 그렇게 잃은 뒤 오히려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제대로 살림을 합쳐서 본격적으로 살면 동서의 마음도 더 빨리 나을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결혼을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은 시동생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놀라서 전화한 거죠.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제발 진정하고 말을 제대로 해봐. 내가 너무 더듬어서 뭘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아니야,
왜 또 스피커폰으로 하라는 거야? 알았어. 기다려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시동생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도 같이 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시동생의 말대로 서둘러 스피커폰 모드를 설정해줘. 형수 두 사람 다 같이 듣고 있는 거 맞죠? 아네, 듣고 있으니까 말해봐요. 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요? 형수, 유리가 제가 알던 유리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유리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시동생이 말한 거야? 동서가 결혼식까지 올리게 말이야. 될 마당에 자기가 이제는 솔직히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한 것이에요. 유리는 집에 돈이 많다는데 그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다가 너무 낯설게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 그리고 재수 씨의 말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면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맞죠. 자기가 사귀는 사람과 거의 반대로 돈을 쓰다시피 하는 혼인신고까지 한 여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걸 아예 몰랐을 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도 자기도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는 거예요. 동서가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의 딸인데 겸손을 띠느라 그걸 꼭꼭 숨겼다고 한 것이지요. 결국 저와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니 동서가 앞장서서 시동생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서는 우리에게도 이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믿으시겠지만 자신의 휴대폰을 켜서 은행 앱에 들어가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화면을 보여주는데 저는 평생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이거 정말로 동서가 상속받은 거라는 거야? 내 형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운 좋게 잘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리 상속받은 거니까 괜히 이런 거 먼저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 다른 뜻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고 동서의 집안은 몇십억 대의 자산가도 아니라 무려 몇백억 대의 재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지만 상속녀였다. 이미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며 다른 은행 앱에 들어가 있던 50억 원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살면서 그런 큰 돈을 처음 보았다니 숫자 0이 세도록 끝도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돈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겠죠? 시동생도 결혼한 후 편안히 살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제 남편은 그저 좋게 생각했어요. 그럼 결혼할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돈이 많은 동생 상황을 알고 나니 너무 부담스럽다. 괜히 모자라게 하면 우리 도련님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네.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재수 씨가 그런 거야? 생각 안 한 사람이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지만 되는 것일까요? 그래도 내 동생이 결혼을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동생이 부잣집 따님과 결혼해 좋다며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이 상대의 재산이 몇백억이라도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나는 시동생이 결혼할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이야기한 후로 동서 가문의 부담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시동생의 말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준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계속해서 속을 괴롭힙니다.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는 가공속녀라는 걸 알린 후부터 우리 부부와 자주 식사를 하면서 어울리고 싶어 했어요. 몇백억까지 돈이 있다니까 어때? 너희 동생이 밥도 자주 먹자고 한다면서 그렇게 부자들은 어디서 밥을 먹을까? 진짜 엄청 부자라 하면 나. 야네 시동생 능력도 좋은 것 같더라. 세상에, 그러면 내 동생이 될 사람이 너에게 예단 같은 명품을 엄청 사줄 거다. 언니, 속 편한 소리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하나도 안 좋아하고 모두 부담스럽다. 똑같은 사람인데 괜히 집안에 많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그냥 예전처럼 한두 번 보고 말하면 돼. 우리 시동생이 내 혼전 임신했다고 할 때 딱 한
번 보고 나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었거든. 아, 그거 여감 안 편한 게 아니다. 우리 사촌 언니는 제 속도 모르고 부럽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로 하늘에 맹세코 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남편이나 부럽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적당히 서로 주고받는 게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몇백억대의 돈을 가진 동서를 만났으니 식사를 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나 저나 동서가 아이를 잃었을 때와 달리 많이 밝아진 채로 우리 부부와 식사하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응했고 재수 씨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 4명이 함께 어울리니까 이제는 제법 가족 같지 않아. 당신이랑 나랑 연애 초반에 했던 얘기 있잖아. 가족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이제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맞아. 동서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딱이야. 진짜,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당신의 부모님 모두가 좀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당신분들이 세상을 떠나신 건지?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친정 부모님이 없었고 제 남편은 시부모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 3사람은 이 세상 하늘 아래 가족은 우리 셋뿐이라는 생각에 서로 끈끈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형제도 없어서 시동생의 존재가 반가웠고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동서 씨의 존재도 싫진 않았어요. 어머, 형님, 주말에 저랑 쇼핑 좀 하러 가시겠어요?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며 발 때마다 느끼는. 형님이 나이가 있는데도 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형님, 옷이 어떤지 어떻다고 그러세요? 형님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은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오빠, 가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형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맞죠? 형님은 가족이나 다른 것들을 갖고 그런 걸 다 알겠지만 문제가 있었거든요. 동서가 순전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동서가 자기가 수백억 대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겸손해지려고 비밀로 해야 할 때를 거짓말처럼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수백억의 상속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준다 할까요? 처음에는 내 안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았지만 열등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동서가 무시한다면 그것이 맞았다 해도 여기에 들어선 순간부터 비싸다고 느껴졌어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도 그래도 동서가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너무 뻔하게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당신도 좀 즐겨보자고 분위기도 즐겁네요. 한번 동서가 식사를 사겠다며 저희 부부를 5급 레스토랑에 초대했어요. 그러나 무슨 주인공병이라도 걸린 것 같았는데 약속 시간에 30분이 지나서야 나타났어요. 그래도 퇴근 시간이 애기 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겹치고 할 때라서 이해했어요. 그러나 동서는 이해해주는 것도 몰랐고 눈치 없이 입을 나태웠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자기 자랑을 시작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건네기에 넘어지면서 말이에요. 아주머니나 형님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집 사람이 속상해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속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속상한 게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거지. 동서대 앞에서 한 번도 명품 같은 것도 못 들고 나오시고 오늘 여기가 좀 비싼 곳인데 장소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드레스 코드 좀 맞추셨다면 좋을 텐데요. 동서가 저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동서가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 자랑으로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정말 거슬리고 그런 식으로 싸우기도 유치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맞선 닭이보다 옳은 소리를 하면서 길을 닦아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전 절대적으로 쉽게 굴러 사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동서야, 나는 괜찮은데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많이 생각이 들어.
오늘 밥은 동서가 사는 거 맞지? 나는 동서 덕분에 고급 레스토랑에 처음 와봤는데 촌스럽지만 웬만큼은 맛있게 맛볼게. 아, 네. 그러면 형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제 발언에 동서는 조금 당황스럽게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계속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 없이 술을 함께 하려고요. 메뉴가 아닌 종류를 제외하고 그 레스토랑에 있는 전체 메뉴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그 레스토랑 직원이 제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메뉴 주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고 당당한 태도로 말했어요. 아저씨, 아시다시피 돈이 꽤 많은 분들이랍니다. 동서 은행 잔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주문을 받아주실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 뭐죠? 보여드릴게요. 저기요, 우리 장난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형님이 주문하시는 것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주문을 받지 않는다면 담당자를 부르러 갈 수도 있으니 괜찮으십니까? 주문해 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동서 씨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네요. 저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연결이 있었죠. 현재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제가 당시 동서 씨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기싸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결국? 저는 주문을 다 했어요. 프랑스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식사를 마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책 없이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동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메뉴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기분은 조금? 네네, 뭐가요? 당연히 좋죠, 형님. 제가 기분이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동서가 돈을 방종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동서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어서 물었습니다. 저렇게 돈을 마구 쓰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동서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화를 냈어요. 누가 봐도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윤리 선생님인 제 직업에 걸맞게 동서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서야,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을 사지 않는 것은 아니야. 진정한 부유함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야. 나와 우리 남편은 그렇게 생각해. 동서야, 그 돈은 상속받은 게 아니라 벌어서 모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건가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동서야, 내 이야긴 아직 안 끝났어. 오늘 여기 온 것도 우리는 그냥 동서랑 도련님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시하지 마라. 서로 불편하잖아. 나는 동서초 돈이 몇백억씩 있지 않아서 레스토랑은 못해도 다음에는 삼겹살 사게 될 거야. 오늘 밤은 너무 잘 먹었어. 역시 좋았어. 한국인들은 김치를 밥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말한 후에 동서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얼굴이 빨간색 페인트를 뿌린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불안해 보이는 정도였어요. 솔직히 내가 잘못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해요. 동서는 스스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상속으로 몇백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제 나름대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후로 동서는 저희 부부가 식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밥을 같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유가 없었고 제 남편과는 그 시간에 시동생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로 바쁘게 보냈거든요. 저야 하나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디서 계산을 해보자.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과 관리비,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등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네. 아, 이건 정말로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야? 동서색조의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그 돈을 보셨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걸 보면
교사 일이 안정적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데 실상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답답하네. 그렇게 말하지 마. 교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돈을 모아왔는데 이번에 집을 사면서 대출금이 많이 남아서 그래. 우선은 내가 해결해 보겠어. 남편이나 나 또는 교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 이전 대화의 내용처럼 우리 부부가 딱 시동생이 식을 올리겠다고 얘기할 때 집을 샀지.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신청해 집을 구입한 건데 대출금 상환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로서 이 기회를 받게 되었어요. 호주님이 말하길 이번이 정말 기회라며 어디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호준이가 말했듯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호준 씨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문제 없을 거예요. 호준 씨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 어릴 적부터 어른들이 너는 무조건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도 호준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호준이는 믿고 우리 한번 해보자. 혹시 잘 되면 대출금 갚을 돈도 한 번에 볼 수 있을지도 몰라고 했습니다. 그 기회는 저희 부부에게 왔던 투자의 기회였어요. 남편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밤새 빈소를 지켜준 것으로 유명했죠. 남편은 언제나 그 친구를 자랑스런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해왔어요. 그 친구가 신생회사를 차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투자를 권유했어요. 그 친구는 매우 우수한 학교 출신이었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성실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늘 부지런함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았고 그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원본 내용을 보기 쉽게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도끼를 믿으면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믿었던 그 사람에게 저희 부부가 제대로 배신당했어요. 말 그대로 저희 집은 풍비박사가 된 거예요. 아이 그래서 너희와 재수 씨는 한 푼도 못 받은 거야? 호준이, 그 자식, 지금은 연락이 다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아이, 어떡해. 호준이, 그 자식이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마련한 돈은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은 거였어요. 대출금을 최대한 받아서 다 써버렸어. 아이야, 천하의 나쁜 자식. 너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 사람아, 연락이 되면 내가 너를 찾아왔을 텐데. 아, 나도 이 사람과 연락 끊어놔서 미칠 지경이야. 너는 재수 씨와도 함께 투자한 거지? 아, 우리 와이프 모르게 장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한 거야. 투자를 하면서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투자를 강요받았고 이 투자로 인해 화를 겪게 되었어요. 기회가 꽤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남편과 함께 구입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왔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왜 우리 부부가 당시에 돈을 쫓는 것으로 인해 판단력을 잃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둘의 성향상 큰 돈을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무슨 귀신이라도 끼친 것처럼 믿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대출받은 돈도 갚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돼요. 우선 어떤 조치를 취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깜깜하여 암흑 속에 우리 둘만 덩그라니 놓여있는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퇴근하고는 밤에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시간은 야속하게 빨리 흘러갔고 결국 늦게 왔으면 했던 조카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내가 형이 되어 너에게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돈을 어떻게든 마련한 대로 결혼 자금을 주겠다고 하였어요.
더불어 형이 되어 너에게 결혼 자금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너도 알고 있겠지. 그런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 유리도 형과 형수로서 결혼을 축하받는 것만을 바라며 다른 것은 바라지 않을 거야. 아유, 형수 왜 그래요? 미안해서 그래요. 그래도 나랑 형이 조련님과 함께 결혼 자금을 한번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는데 가뜩이나 몇백억이든. 있는 집으로 장가가는 건데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면 얼마나 무례하겠어요.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결혼 때 챙겨주려 했던 결혼 자금은 꼭 챙겨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착한 시동생은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으려 하며 되려 저희 부부를 위로했어요. 그런 시동생 앞에서 저는 나이든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렸고요. 그렇게 우리는 동서와 시동생의 결혼식 날을 축하하기 위해 20만 원밖에 내지 못했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았죠. 꼭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동서가 있는 신부 대기실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이전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니 다 있으니 동서와 잘 지내보고 싶은 계획이에요. 마음이 말이에요. 아유, 동서 오늘 너무 예쁘다. 결혼 축하해. 이따가 긴장하지 말고 입장 잘해. 그리고 이전에는 나도 너무 유치하게 구렸던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우리 오늘 이후로 진짜 가족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잘 지내보자. 아, 형님, 저 그거 이미 잊은 지 오래돼요.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더 얘기할 게 많았지만 동서의 신부 대기실에서 길게 얘기를 못했던 이유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동서의 손님들 때문이었어요. 겐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축이 안 되잖아서 결혼 선물로 권하게 뭔가 한 것도 없어서 괜히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동서와 나하은 덕분에 기분 좋게 푸른 것 같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저와 남편은 이제 혼주석에 앉아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희를 부르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당황한 저희는 서둘러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동서는 신부 대기실 앞에 2명의 검은 정장 차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동서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여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결혼식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우리 부부는 동서의 이 모습에 당황했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경원이랑 함께 들어왔어요. 아저씨들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런 뒤에 제 남편과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다고 해요. 그러자 아주 쌍스러운 자세를 취하며 저희 부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씨 결혼식이 끝나이고 20만 원 들고 온 비렁뱅이를 드린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요. 나는 아까 돈을 조금 넣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서 감싸고 돌 때는 언제고 20만 원을 미친 거야? 아니야. 우리 집안이 뭘로 보이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고 했어? 무슨 일이 되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우리도 다 상황이 있어서 그러했던 거야. 어디 개가 짖니? 왜 이러는 거지? 상황이 있어? 상황이 대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가족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서요. 정작 시동생 결혼식이 20만 원이라니 팔린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자존심 상하네.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20만 원이라고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그 말을 동서에게 한 게 맞아. 저희 부부에게 한 말 그대로였어. 당시에 겪은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동서의 얼굴에 아주 귀찮은 손으로 후려쳤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쉽게 안 떨어졌거든. 왜냐하면
구작 20만 원을 내놓고 아까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게 뭐야? 이전 일은 잊고 잘 지내보자고. 저기요. 거기 20만 원. 너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책임이 이해되지 않는 태도가 아니에요. 성씨가 그렇게 윤리적이고 마음이 있는 세상으로 보여요. 그냥 지금 말이 너무 과격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나 다른 이들도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 반말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조석 있는 남편 역시 여자의 무례한 태도에 노여움을 느껴서 화가 났어요. 그 순간 남편이나 저 모두 화와 당황이 섞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동서의 행동이 예전과 너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으로는 시동생의 결혼으로 인해 우리 식구들이 동서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걱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가 남편도 자신의 말에 실수한 것 같아서 재고해야 했어요. 좋게 이야기하자고 동서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동서는 이미 자기 혼자 흥분해서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딴 걸 받고 어떻게 차분해져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네들 둘이 가져온 돈으로 여기 1인분 밥값도 안 돼. 1인분 밥값이 30만 원이 넘어 알아. 동서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리도 아니었어요. 동서가 저를 향해서 물건을 던지던 그 순간 대기실 밖에서 잠깐의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동서의 아버님이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가 뭐 하는 거야? 아빠, 형이고 수라는 인간들이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20만 원밖에 안 넣었다니. 이게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계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참아? 그날이었어요. 철썩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동서의 얼굴이 옆으로 휙 돌아갔어요. 동서의 얼굴을 건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아버지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좋은 기분이었죠. 어찌되었든 상황을 보니 동서의 아버지는 신부 대기실 문밖에서 요란한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동서에게 호통을 쳤죠. 하지만 우리 부부의 당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란한 소리를 듣던 동서의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들어와서 동서한테 호통을 치신 거였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 딸의 얼굴을 건드려 놓고서 동서의 아버지는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바라보더니 앞에서 쭈그려 앉으면 안 되겠어요. 아이요, 왜 이러세요? 얼른이요. 일어나세요. 아이고, 이렇게 무릎을 쉬면 무릎도 안 좋은데 얼른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안 돼요? 그래요, 얼른 일어나세요. 저희가 괜히 큰 소리를 내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합니다. 동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 부부를 또 한 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자식이 되는 제 앞에서 무얼르시는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시는데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죠. 일어나시는 저희 부부의 말에도 동서의 아버지는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꿈쩍도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마치 협상을 하듯이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제 양심을 걸려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동의로 인해 동서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지하 땅 끝까지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들한테 무릎은 왜 꿇어그리고 내 얼굴에 왜 손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조금 있으면 식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내 얼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빠 미쳤어? 노망 났냐고? 어마마, 뭐야 유리야? 얼굴이 왜 그래? 아, 당신 미쳤어. 어디서 내 딸님이 얼굴에 손을 대? 하 들어보니까 시동생 결혼하는데 이지만 10,000원 넣는 게 정상이야. 저것들이 비정상이지. 왜 우리 유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신부 대기실에서 퍼지는 요란한 소리에 달리 동서의 어머니는 지방 동서의 아버님과 대리를 함께 했습니다.
동서의 어머니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예민하며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듯이 동서와 만나는 높은 기준을 쓰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동서의 아버지는 당신의 부인, 즉 동서 어머니에게 입을 다물라 하며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동서 어머니는 어버버하면서 기가 차다는 듯이 콧방귀만 끼고 있었어요.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죠. 그런 두 모녀를 뒤로 한 채 동서의 아버지는 제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나와준 거, 내 와이프랑 딸내미도 나 창피하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그때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제가 아닌 누구라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게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네요. 그런데 내 와이프랑 딸내미라건 나 남보다도 못하네. 그렇게 나한테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줬죠.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동서의 아버지가 동서가 숨겨놓은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데는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화가 그 이유였어요. 여기서 잠시 상견례 당시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지도 장르주머니 찾고 계셨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요. 어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식사를 마저 하세요. 아이고, 식사도 못 하시겠네요. 저 때문에 비도 많이 상했을 텐데요. 동서의 아버님은 선천적으로 신체장애로 평생 장주머니를 달고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중한 딸의 상견례 자리에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달고 나오신 것이었죠. 그러나 너무 긴장하셨던 탓인지 주머니가 새는 것도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큼큼한 냄새가 났고 동서와 동서 어머니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지만 동서 어머니가 미간에 잔뜩 찡그린 채로 동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속거거 같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왔어요. 뭐 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장을 수정한 것입니다. 어서 나가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세요. 먼 자리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주인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군요. 빨리 내보내야겠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동서 아버지를 따라 나간 것은 동서 어머니가 말해준 것이었어요. 고집센 성격의 동서 어머니는 다정한 척하면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자리에서 동서 아버지가 당신을 맞이하는 동안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나가보겠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이해한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동서와 동서 어머니는 한 번도 깜짝 안 왔어요. 그렇게 해서 동서 아버지가 당황하는 것을 도와준 거죠. 주머니에는 무슨 것이 꽉 차 있던데. 사람이라 해도 혼자서 가다듬고 정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저 금방 하죠. 저희 아버지도 이 주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다시 들어가 보셔도 돼요. 민망하니까 저랑 같이 들어가요.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동서, 아버님은 제가 상견 때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도와드린 게 당신 마음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짐으로 남았대요. 그래서 이 진실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웠던 건지 동서가 발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빠, 지금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하라고? 그거죠. 왜 여기서 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동서는 발악을 하다못해 하다 문 밖에 있던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이 사내에게 자기 아버지를 끌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절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동서 아버지도 만만치 않으셨죠. 그 검은 정장 사나이들의 손을 뿌리치며 동서에게 다가가요. 나는 이런 짓거리 도저히 못 해먹겠다.
공범으로 남아 놀 건 없다고. 양심에 찔려서 양심 고백을 해야겠어. 참다. 저런 짓거리를 보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이거나 이놈들아, 사돈저에게 정말 수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요. 아니, 동서가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이고, 수백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거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다음 문장을 추가하려면 다시 답장해 주세요. 사기라고 상철아, 상철이 어디니? 동수 아버지는 모든 게 다 거짓이라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우리 시동생까지 목청껏 소리치며 불러들이 아빠 진짜 미쳤구나. 내 앞길 막으려고 작정한 거야? 그 사람은 왜 불러? 오빠, 들어오지 마. 아니, 아빠가 지금 약 먹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것 같거든. 내가 집으로 보낼게. 들어오지 마. 동서는 왜 자기 남편을 부르는 거냐고 난리를 피우다가 가. 시동생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저렇게 발악을 해댔어요. 하지만 이미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동생은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죠. 동서 아버지는 그런 제 시동생을 바라보더니 심호흡을 크게 한번 쉬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셨겠지이며 정말 미안하다고 또 사과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잘못 키웠다는 점에 대해 부모로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나와 나의 안사람이 돈에 대해 탐닉하여 사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행동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해. 우리를 이용하려던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거짓 정보도 있었고 그들은 오직 돈만을 바라봤을 뿐이었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짓 정보로 수백억이 있다고 속여왔던 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해에 동서의 어머니는 혼절하듯이 울면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내 계획대로 딸을 사살하려고 했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제 딸이 도와줌 없이 길에 버려지게 하면서 제 남편을 죽이려는 이런 양반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돼. 저 오늘 결혼해요. 어머니는 진실을 밝힐 때 남편에게 막말을 했어요. 동생은 엉엉 우며 다 거짓이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겠죠. 많은 손님들이 대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부터 시작해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안쓰러운 듯한 끌끌 차는 소리까지 귀에 정확히 들려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시동생이 갖고 있던 5억짜리 아파트 때문이었어요. 상철아, 너 결코 그 결혼을 해서는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그 5억짜리 아파트가 있잖니? 그걸 가지고서 얘가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이유리가 말했습니다. 얘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했었거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한 거야. 아빠라고 부르지 마. 내가 너 같은 걸 내 딸이라고 이 나이 때거니 주머니를 자고서도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한 게 후회가 돼 숨이 안 쉬어진다. 시동생은 청약이 되면서 집을 마련했다면요. 그 집은 5억 원 가치인 집이었죠. 자기가 수백억 대 자산가인 척쇼를 한 거죠. 대체 왜 그랬냐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소리치는 동생의 말에도 동서는 묵비권을 행사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빠를 노려본 채 있었어요. 아버지는 동생을 대신해서 또다시 업고 맞았죠. 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이야. 이 녀석은 철이 없어서 어렸을 때 돈에 눈이 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왔던 모양이야. 대신 노인들 상대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돈을 들고 장난을 쳤어요. 그 노인들의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당장 그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철창에 가둬버릴 것이라고 하니까 그가 겁을 먹어서 요바이 정말이지 면목이 없는데 동서는 자신이 증진한 빚을 치르기 위해 시동생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리기를 꺼리는 그 여자는 과거에 이미 자신의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동생 아파트를 담보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인지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거짓말을 하고 싶다는 자세라는 말이에요. 오빠, 나들이 결혼해서 그 집에 살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오빠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그 이자 내가 부담하려고 했어. 오빠, 나는 사랑하잖아. 아니야, 솔직히 말해 오빠. 너도 내게 수백억 있다고 하니까 나에게 혹했었던 거잖아. 아니야, 너도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나에게 실망했다는 표정을 짓냐고. 너도 결국은 내 돈. 나를 보면 당신이 즐거워하잖아. 그 순간 나는 동서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강하게 퍼질렀다. 또다시 그 소리가 신부 대기실을 채워 침묵이 흘렀다.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큰 소리는 어디서 나고 너 같은 사기꾼이 내 시동생을 비교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지. 너는 어디다 가서 뭐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내 시동생을 속이려 한다 해? 수백억이라니. 그래,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지만 너는 집 자식도 아니고 행동도 양아치 같아서 너를 두고 봐야겠어. 내가 무슨 일을 모른다 해도 너는 죄를 반드시 치러야 할 거야. 그래서 시동생도 내 말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장으로 갔다. 찾아준 하객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면서 결혼식을 엎어버렸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망치고 난 후 이틀 동안 동생은 아무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했고 혼자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렸고요. 그리고 2일 뒤, 운 좋게도 동생은 자발적으로 우리 부부를 찾아와 주었어요. 나는 이런 배신당한 일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고 그 여자가 내 형과 형수에 대해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며 그 웨딩 후에 CCTV가 있었고 그 여자가 경호한 사람 중에서도 그날의 증인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까 해요. 동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동생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면 그냥 곁에 있는 것이다. 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옆에 있을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동생은 결혼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고소장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몹시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꽃뱀청의 여자가 여기 기다가 있었는데 진짜 놀랍다. 동서였던 그 여자는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시동생을 속이기 위해 은행 앱과 같은 화면을 구성하여 우리와 시동생에게 거짓말을 했고 의도적으로 자기 부모님의 차를 운전해주는 운전사를 고용하고 집에 가사 도우미가 3명이나 있다고 속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고 해요. 취미부터 사소한 것까지 모두 부자들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골프 테니스 지도자 코스프 레조입니다. 그는 동선이 자신의 집 자식처럼 편안하며 끈질기게 시동생을 만나고 노인들을 사칭하여 돈을 빼앗아 부유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그 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고 시동생을 속인 것으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여자의 사기 행각과 시동생의 아파트를 노리는 계획이 드러나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면서 평범히 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여자가 한 짓은 그녀 자신에게 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하셔서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분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는 평소의 거짓과 욕심 때문에 동서의 부모님도 이혼하게 된 사건을 언급한 것이었죠. 결국 동서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욕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동서와 그의 가족까지도 모두 파괴되었어요. 동서는 죄를 느끼며 옥에서 석방된 남동생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했죠. 그럴까요? 오빠에 어울리는 여자를 데리고 싶어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탁이 어렵겠지만 너무 많이 그리워서 만나주지 않겠니? 그 사기꾼은 어디로 가겠어요? 남동생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찢어버렸어요. 편지는 이미 그의 마음에 찍힌 것처럼
시동생과 그 여자의 인연도 갈갈하게 얽혀 있어 두 번 다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동서나 그의 가족이 듣게 된다면 그것이 사회에 악의를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